시작하려는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주인은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찾아가서 시정연설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들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국회를 다시 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했고요. 여야 의원들이 들어갈 때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야당부터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반응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취임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추경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뭐 이게 뭐 빨리 최초다 아니다 아니면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연금, 교육, 경제 상황들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줬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거는 조목조목 지켜줬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좀 느슨하지 않게 조금 더 이제 취임 초기니까 조금 더 이제 일에 집중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뭐 출퇴근 문제도 그렇고 뭐 미사일 쐈는데 이제 NSC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집 안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개선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이 됐던 것은 이제 북한의 인도적 지원. 지금 현재 이제 북한도 오미크론 때문에 하루에 뭐 10만 명 이상씩 지금 한 40만 명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북한의 이제 방역 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좀 추경 연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이 오미크론 자체는 워낙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18번 박수가 나왔다고 하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그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처음 박수가 나왔는데 뭐 특별히 좀 의미를 부여하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만 되면 예. 좋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박수를 보낸 건데 첫 번째 이제 좀 주목했던 건 의회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의회주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말씀한 대로만 좀 같이 협치를 해주고 그러니까 협치라는 게 시정연설에 나온 것처럼 메시지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다면 힘을 합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수를 보냈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여당의 신인규
전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첫 시정 연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금 가장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또 대국민을 상대로 오늘 이제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일단 총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늘 헌법을 강조했고요. 헌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늘 오늘도 밝혔지만은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사실은 양당이 있고요.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때로는 경쟁하지만 또 때로는 협력하면서 국가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은 국회가 사실은 일방향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거나 또 그거를 전면적으로 막거나 이런 식의 갈등 일변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회주의의 복원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역할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연설에서 뭐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노동개혁이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하게 이루어야 될 아젠다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이켜봤을 때 이러한 민생과 미래에 대한 과제들은 뒤로 밀려났었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굉장히 갈등 일변도로 사실은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정부는 조금 더 국가의 미래와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직접적으로 살피는 그런 행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전 또는 후인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과 양당, 3당이겠죠. 3당의 지도부들, 원내 지도부들 따로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좀 의회에 자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럴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불편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잘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을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프레지던트 버짓 스피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할 때는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는 게 이제 원래 기본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뭐 그거야 사실 이제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저는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또 연설하느냐는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과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죠. 거기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의회가 의회답느냐를 좀 더 먼저 저는 자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의회가 협치라는 것은 의회에서 꽃이 피워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바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회 내부적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와 협상하거나 협치하거나 서로 양보하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시점을 정한 다음에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식을 계속한다면은 사실 야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또 어떠한 역할들을 기존에 해왔는지를 좀 반성하면서 서로 좀 더 건설적인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바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 의회주의, 의회를 존중한다, 뭐 자주 온다, 빈도수 그것도 필요하겠죠. 자주 봐야 풀리는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빈도보다는 저는 어떤 양적인 방문 수보다는 질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집권을 하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 된 겁니다. 이제는 야당 때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국정의 전반을 책임지는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양보를, 그러니까 저희도 여당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간에. 예전에 야당 할 때는 뭐 시원하게 뭐 얘기할 건 얘기하고 조금 뭐 말하자면 좀 비판을 세게 할 수도 있지만, 여당이 되고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좀 억울하더라도 양보를 하거나 어떤 태도들을 유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의회 자주 오는 것보다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인사 부분들 하는 부분도 의회를 존중하며 의회의 어떤 입장을 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보면 18개 그 내각 구성이 있어서 지금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반대를 하든 말든 밀어붙이겠다,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가 어떻게 끼우느냐, 설사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만큼은 민주당의 입장을 좀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다. 이게 바로 협치 첫 단추가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이른바 김치찌개 회동하고 또 인사 문제 차례로 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연설 못 들으신 국민들, 시청자들이 있으시니까 오늘 윤 대통령의 특히 그 의회주의 부분, 그 부분 좀 더 길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이렇게 의석을 삥 돌면서 본회의장을 삥 돌면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일일이 약수하고 야당 의원들이 또 기립해서 박수도 치고 악수도 하고 하는 모습이 아마 국민들을 좀 안심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협조를 많이 했죠.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시정연설 오실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이면서 피켓팅을 하거나 아예 박수를 치지 않거나 기립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꼭 굳이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보이콧 비슷한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아쉽지만 민주당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그 당시에 좀 지적을 한 바도 있어서 욕만 해놓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시정연설의 부분에 있어서는 매너를 갖출 거는 매너를 갖추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가 잘 되는 것들이 국민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이고 발목 잡는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보다는 쓴소리를 잘 들어서 국정 운영이 잘 진행돼서 정말 제대로 된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대변인. 예, 뭐 저도 지금 우리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에 그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 방문을 저기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보기도 좋고 또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의회 존중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먼저 의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의회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회 스스로 건의를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조금 본다면은 정부가 교체되는 그 인수위라는 가장 그 중요한 시기에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먼저 내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의회 자체를 또 갈등 일변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뭐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도 막 의원을 막 탈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회기를 쪼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또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는 사실 협치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요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의회 독주적인 자세를 먼저 내려놓는 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의회가 정상화가 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대통령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의회를 존중하면서 의회가 정말 민의의 전당이 되고 국가의 주요한 어젠다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게 사실 여야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서로가 못하기 경쟁을 하면서 그 못하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민심, 정말 왜곡된 민심이죠. 그걸 가지고 당내의 기득권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당이 쓴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의회주의가 작동할 수가 없고요. 서로 잘하기 경쟁으로 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제가 충원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야당의 역할을 170석 가지고 잘 해내신다면은 다음번에도 기회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국민들이 평가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그 김치찌개 원래는 그 만찬 회동을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연락을 했느냐, 연락을 누가 못 받은 것이냐, 이 지금 그 설왕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여당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서 뭐 설왕설래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조금 민망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상당히 중요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 입장에서 준비하는 입장이기, 어떻게 보면 호스트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더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산이 되고 나서 서로 책임 공방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 입장 내지는 청와대 입장이 조금 더 궁색해 보인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대변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무수석이 누구셨죠? 이진복 예, 이진복 정무수석이 좀 일 처리하시는 게 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통상 이제 첫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야당의 지도부와 만나는 거면 이게 일정 조율이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서 섬세하게 해놓고 나서 가야지. 16일 날 꼭 만나야겠다라고 정해놓고 약속을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누구를 뭐 친구를 만나든 앵커님을 만나더라도 시간이 언제 되십니까? 적당한 시간이 언제가 좋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노련하고 세련미가 있죠. 근데 16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뭐 민주당에서 만나지로 않기로 했다. 뭐 좀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라고 정무수석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처음이라서 좀 실수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네. 정말 약속이 누가 했네 안 했네 이런 공방들은 굉장히 좀 비생산적이다. 예. 그래서 다시 약속을 잡으시고 그래서 야당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게 사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제 서로 감정이 이제 그 감정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양측에서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모습 김치찌개 소주 한 잔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추진하셔서 꼭 하시도록 건의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된 모양이죠? 네. 아직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지금 임명이 안 된 부분이 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아파찬스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됐는데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나 국민적 눈높이에는 매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까지 진행이 됐고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임명이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협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까지도 결정이 되는 거를 보아야만 네. 예,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솔직히 이제 분리해서 가는 입장이지만 그 지도부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의총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거나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내일 임명을 하게 됐을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왜냐면 지도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격 사유 중에 돈을 사랑한 총리.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아마 협치는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좀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과 논의 좀 해봐야 될 부분인 예. 것 같습니다.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은 조건 없이 하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로펌에서 수십억의 돈을 받고 지냈는데 모두 다 가질 것이냐. 총리도 한번 하셨고 그거를 이용해서 수십억의 자문료를 받았고 또 그거를 받고 나서 또 총리를 또 한다. 권력과 돈과 또 권력을 잡는다. 이 순환들을 용납해 주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정우성 의원도 여러 의원 중에 한 분이죠.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으니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괜히 발목 잡기로 우리가 첫 시작부터 발목 잡기로 해서 전국 자체가 경색이 되는 것을 우려하신 의견 같아요. 근데 애시당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위원들, 청문위원들께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부적절했는데 뭐 지방선거도 있고 발목 잡기가 잡힌다 해서 또 그 이 판단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되겠냐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네. 아마 의총 이후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대변인께는 지금 어쨌건 이렇게 그 정호영 후보자 문제가 어떤
그 맺힌 부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해결해야 뭔가 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그 뭔가의 결단이 늦춰지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좀 지켜보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사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 인사라는 것이 대통령의 그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장관을 구성하고 내각을 구성해서 책임지고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또 심판을 받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청문회 제도도 취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청문회라는 것이 야당의 힘을 과시하거나 내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나아간다면은 또 이거는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서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행사했을 때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임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자신들의 힘을 더 발휘해서 국회에서 부결을 시킨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발목 잡기라는 그 역공에 또 휘말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도의 그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 인사에 대해서 결부시키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이 그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표결을 붙이는 것이 지금에서는 맞고요.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경우에는 저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저희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정치적인 고려들이 많이 나왔고 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도 널리 좀 참작을 해서 인사적인 결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앙일보하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조사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잘했다 47.5, 잘못했다 44.7, 경기는 잘했다 48.7, 잘못했다 41.7, 인천은 잘했다가 47.2, 잘못했다 43.9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인사검증을 잘했느냐, 그러니까 청문회 잘했느냐라는 물음에 서울에서는 잘했다가 32.2, 잘 못했다가 57.8, 경기에서는 잘했다가 32.4, 잘 못했다가 53.3, 인천에서는 잘했다 36.3, 잘 못했다가 52.7%로 응답했습니다. 네. 네. 야당 청문회를 좀 좋은 성적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런 좋은 성적을 못 받는 부분들이 아마 법사위의 그 준비한 데 질의 속에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전체 청문회가 뭐 다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외교부도 그렇고 외교위도 그렇고 뭐 복지위도 나름대로 잘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법사위에서의 준비한 데 모습들 하나로 저희가 뭐 할 말은 없죠. 준비를 못했던 부분들에서는 좀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여론이 있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높은 여론조사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인사청문이란 자체가 말하자면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그 후보자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아마 채택 보고서를 다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부적절이라고 해서 채택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지금 2명에다가 한 5명 정도를 지금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정호영, 한동훈 이 부분들도 좀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같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덧붙이면 내각도 내각이지만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서진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걸 보면 최근에 이제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사퇴를 했죠. 자진 사퇴를. 그 발언 자체가 너무 좀 망측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최근에 총무비서관으로 하신 분.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청와대에서 이제 직원들의 성인식 교육이나 어떤 평등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검찰청 시절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운영 지원과장으로서 쭉 이렇게 같이 일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론에 보면은 말하자면 뭐 조금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성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 가장 좀 지금 거론이 안 되지만 이시우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겁니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다시 어떤 인연을 통해서 대구지검에서 만났다는 인연을 통해서 다시 어떤 출세의 길로 다시 복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공정과 상식에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런 인사 자체도 조금 더 고려해서 조금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 인사가 그 윤재순 청와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검 운영지원과장 했었고 원래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청와대의 과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실의 내밀한 부분들을 살림을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영화의 몸이 됐었던 그 분들도 많았고 지금 이제 그 윤재순 비서관이 이 성비로 2번 징계성 조치를 받았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시집에 쓴 것에 그 남학생들의 뭐 버스 안에서의 성추행 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뭐 사실 청와대 인선과 지금 내각 인선을 좀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네, 있고요. 네. 사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저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억울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저것이 이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이제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 17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와 0.7%포인트 차이로 우리는 패배했기 때문에 우린 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권을 자신들은 불복하는,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내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 국민들께서는 동의하지 못하면서 인식의 괴리가 더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윤호중 그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고 지금 벌써 얘기를 꺼내시면서 지방선거의 아젠다로 이거를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자신들의 그 근육을 자랑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국민들이 이거는 반드시 또 야당에 대한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건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5번의 대형 선거를 계속 패배했던 이유가 근육 자랑한 거 내지는 야당 역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야당 심판론이 먹히는 단계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현명하게 판단을 다 하고 있고 지금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주신 저런 청와대에 대한 인사 논란도 애초에 저런 논란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윤석열 정부로서는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청와대 인사까지 엮어서 이제 이런 국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불채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도 이제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또다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관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야당인 시절에 비판 많이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서 인사에 대한 그런 뭐 교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거의 끝까지 버텼거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잘못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대해서 인사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부응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차별점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서관의 인사 플러스 저는 그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도 보통은 존중을 해주면서 그 정권을 시작시켰던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과거의 예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오늘 사과하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람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지고 아마 그렇게 여권의 그 기류는 그렇게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5.18 저희 YTN의 단독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틀 뒤에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이제 뭐 장관, 수석비서관,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기념식에 사정이 없으면 가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5.18에 대해서 선거에 늘 이용을 당해왔어요. 5.18이. 그러니까 광주 5.18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가서 5.18 정신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 정신까지 넣어 주신다면 그럼 매우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이게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걸 뭐 전원 동원령을 내리고 뭐 거기 가서 뭐 뭔가 액션을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차라리 뭐 전원 동원령 부분들을 들으면서 아 지방선거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되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발언 자체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순수성과 진정성을 좀 훼손되지 않게끔 좀 행사도 좀 진행을 하고 또 그다음에 발언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네, 신 대변인께서. 예,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아직도 광주 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다 받아들이시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오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이 과거에 잘못된 광주에 대해서 뭐 상처되는 발언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잘못 꼬여왔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뭐 헌법 전문에 뭐 실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그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에 대해서 그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우리 정말 국가적인 이것을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이제 노력들을 저희가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그 지역주의 극복과도 커다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5.18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또 지역은 또 양분돼 가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제 이런 갈등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통합의 역할로서 굉장히 잘 제안하신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이제 6.1 지방선거가 16일 남았더군요. 네. 어느새 또 선거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발언들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대선 기간 중 대선에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최대 치적인 대장동을 벗어나 계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인천 계양구 주민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본인의 말처럼 대선을 졌으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갈 것 같다는데 내년에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LCT 같은 게 대표적 케이스다. 네네. 100% 민간이 이익을 다 가졌잖아요. 아하. 더군다나 시유지였어요. 일타 강사 제주도 네. 원희룡 지사님 5등봉 개발하셨잖아요. 그거 얼마 회수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공흥지구, 그 LH에서 하고 있던 거 한 거 아닌가요? 똑같은데 민간 개발 100% 한 거는 가만 놔두고 공공 개발 못해서 민간 합작으로 70%가 회수했죠. 60%, 70%. 수천억 5,800억 환수한 거를 비난을 하니 다 털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죠. 제주도 5등봉 개발한 원희룡, 예. 부산 LCT, 여주 공흥지구 예. 다 털어보자. 네. 오늘 여당 대표가 이재명 고문을 직접 겨냥을 했고 또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요건을 좀 강화하는 입법도 국민의힘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고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조준하는 그 배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단은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출신이고요.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정치를 해왔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에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으로 나오지 않고 인천 계양구로 가면서 이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뭐 정치에 대해서 책임 정치의 실종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는 오늘 안 하더라도 일단 지역구 선택부터가 이제 스텝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대장동에 대해서 뭐 전 국가적인 지금 의혹 사안인데 이게 지금 또 본인 입을 통해서 또 대장동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뭐 보복 수사라든지 아니면 검찰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죄 없는 사람 죄를 씌우는 식으로 프레임을 하시는데 이건 전혀 사실에 맞지가 않죠. 누구도 죄를 씌우지 않습니다.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혐의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동은 심플한 겁니다.
땅을 싸게 수용을 해가지고 비싸게 민간에다가 이익을 주는 구조를 짰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이 이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정을 운영하던 시절에 성남시 공무원들과 다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재명 후보 아래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모범 사례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은 그거 잘못된 수사 아니겠습니까? 떳떳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까지 지금 이뤄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더 수상하다.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하면요. 저 같으면 수사한다 그러면 환영할 것 같습니다. 다 털어보라고. 떳떳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까지 빼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국민들 보기엔 궁색하고 그걸 또 면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으로 가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 대변인. 대장동 나오시니까 그냥 뭐 열변을 토하시는 것 같은데 대장동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상임 고문 지금 후보가 됐죠.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익 본 사람은 다 국민의힘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특검하자 하겠죠. 특검을 통해서 둘 다 균형감 있게 밝혀놓으면 서로 간에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이제 더 이상 대장동 가지고 지리하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특검하면 될 부분 같고요. 아까 이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안천 계양을에 출마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를 투입하면서 어쩔 수 없는 소환을 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그리고 지역주의 부분에 있어서 타파한다는 의미에서는 분당에 있지 않고 인천 계양을 간 거 매우 잘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영고주의를 깨고 나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다는 실력으로 입증받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들이 정치교체의 근본이고 지금 보십시오. 경기도에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당시 인수위에 김은혜 대변인을 보내고요. 그 옆에 도와달라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투입을 합니다. 그만큼 경기도에 본인들이 어떤 이번 지방선거에 의미가 있는지가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잠깐 이거는 좀 말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주당은 0.73을 가지고 절대 진 게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0.73은 매우 뼈아픈 패배이기 때문에 저희는 20% 이상으로 진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뼈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실신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 좀 이런 말씀들을 좀 논평하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경기하고 최대 격전지, 그러니까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이 이제 충남인데 오늘 이제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 의총에서 제명이 의결됐고요. 박완주 의원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저희 YTN 취재팀한테도 문자 메시지를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그 어느 정도 판세 영향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에 대해서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그 비판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완주 의원 오늘 이제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견이 있던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 만연된 온정주의에서 좀 발현된 게 아닌가. 보면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부터 쭉 거슬러 왔을 때 이제 뭐 성누리당이라는 애칭까지 얻었고 그리고 나서 어떤 개선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보수 측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어요.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한다. 그래서 아마 좀 조금 좋아지나 싶었더니 민주당 내에서 좀 그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하고 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들은 조금 더 단호하게 이런 성범죄 이런 추행 조금이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했고 서로 간의 의원들끼리라서 서로 간의 온정주의가 발동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자체도 물타기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걸려있는 현상이지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윤리위의 회부를 거기서 결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말하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성비위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제 국민적 기준이요.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나 선출 측은요. 그 무게감을 느껴야 되죠. 말과 행동, 처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출 측의 무게감을 가지고 일반인들보다 더 냉정하게 또 판단을 받아서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박완주 의원 같은 부분은 인정할 건 뭐 인정한다고 그랬나요? 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보면은 박완주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선출직이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풀 부분은 이 선출직 범위 내에서 풀기보다는 뭐 설령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선출직으로서의 유지를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이걸 자꾸 부인하고 해명하는 부분들은 좀 옳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 대변인님. 예, 저는 뭐 사실 이 성범죄 지금 넘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그 이익을 본 사람 또 설계한 사람이 있어서 짧게만 제가 반박을 드리면은, 이익을 본 사람도 유동규, 남욱, 김만배, 특히 김만배 씨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까지 받는 분이라 숫자로도 더 민주당이 많다는 거를 제가 반박을 드리고요.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지금 성 관련 범죄의 종합 세트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최강욱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참으로 그 적절하지 못한 논란으로 최근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박완주 의원 사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 성누리당 무슨 옛날 얘기를 해도 이게 국민들한테는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혹 제기하신 것이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성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인데 윤리까지 제소가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시냐면은,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나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그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이거든요. 거기서 이준석 대표 의혹도 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우상호 의원은 임종석 비서실장, 송영길 대표까지도 똑같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도 민주당은 또 윤리위를 열어서 그것을 신빙한다 그러면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윤리위에 갔을 때 그걸 믿고, 또 그거 아닐 때는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의혹을 또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물타기식으로 희석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하면 불리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성상납 부분에 있어서 가세연에서 이제 폭로한 부분들은 폭로한 부분이고 명백하게 녹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위해서 뭐 그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께서 나름대로 돈을 뭐 주겠다는 약속으로 하고 거기에 밝히지 않겠다는 뭐 각서를 쓰고, 이거는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는 말은 팩트에 가깝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반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했던 부분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 가세연의 보도 사실을 믿고 그걸 신뢰한다면은 거기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민주당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자, 오늘 전국 토론했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엿새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면서 여야의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북한에서 신규 발열 환자가 39만 2천여 명에 달하고 8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늘 북한의 방역 지원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휴일 영향의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104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포함한 코로나19 안착기 진입 시점을 오는 20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추경호 부총리와 조찬 회동 직후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선자산 정상 인근에서 등산로 자재 운반을 하던 화물 운송회사 소속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이 크게 다쳤지만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오르며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톱셀링송과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2년 연속, 톱 듀오 그룹 부문에서는 3번째 수상으로 지난달 그래미상 수상 불발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경남 거제 선자산에서 화물을 옮기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기장 등 3명이 타고 있었고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거제 헬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네, 그곳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를 보는 산이 헬기가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현장으로 가는 길이 통제가 됐는데요. 이곳에서 사람 걸음으로 약 40분 정도 걸어가야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현장 본부가 차려져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는 오전 8시 40분쯤 발생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 정비상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60대 기장과 30대 정비사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거제 선자산에는 공상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추락한 헬기는 산불 진화 임차 헬기입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다 정상 부근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속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또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사고 직후이고 현장 수습이 먼저인 만큼 원인을 밝히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신규 발열, 열이 나는 환자가 40만 명, 사실상 확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발표된 것만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간부들을 질책하고 인민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발열 환자는 39만 2,920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10만 명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환자는 121만 3,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공개한 발열 환자 현황을 보면 평양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집중됐습니다. 연령대별 사망자 수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한 원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선 첫째로 당뇨병이나 심장질병, 고혈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또다시 비상협의회를 소집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의 긴급 지시에도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간부들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책임도 다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서 소장의 직무태공,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민군을 투입하라는 특별 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평양 대동강구역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 공급과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서 신속한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방역 상황 속에 확진자 규모가 연일 불어나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중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전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는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신속한 대응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속히 북측에 관련 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백신과 의약품 등 방역 지원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은 언제든 열어놓겠다고 여러 번 밝혀왔다면서 북한 당국이 호응하면 백신과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힌 건 인도적 차원의 좋은 결정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속한 남북 실무 협의로 의약품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자가진단 시약 등 방역 물품 지원도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부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민주당도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일 검사 건수가 적은 데다가 코로나19 감소세도 계속되면서 신규 환자가 104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13,296명, 전날보다 12,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10,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2월 1일 이후에 104일 만의 일입니다. 또 지난 1월 26일 13,005명을 기록한 뒤 110일 만에 가장 적은 신규 환자 숫자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7천여 명이 줄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6,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증세가 위중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이 늘어서 345명, 일주일째 300명대입니다. 하루 사이에 숨진 환자 35명,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진이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모호해서 의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80대 환자를 37일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목을 보면 무언가에 묶여있던 듯한 하얀 결박 자국이 선명합니다. 발목 주위엔 까지고 짓무른 상처가 남았습니다. 등과 엉덩이에는 큰 욕창이 생겨 피부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던 80대 어르신 몸에 남은 상처들입니다. 완전 끈으로 묶어놓은 자국처럼 선명하게, 그것도 피부가 다 벗겨진 상처처럼, 그걸 보고 너무 저도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간호사한테도 그렇고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2달 전쯤. 급성 요로 감염으로 의식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입원 당시 병원 측에선 삽관 치료 등을 위해 신체 억제, 즉 결박이 필요하다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동의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면회나 간병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는 게 가족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간호 기록을 보면 입원 당일인 지난 3월 15일 처음으로 보호대가 사용된 뒤 퇴원일인 지난 4월 20일까지 모두 37일 동안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습니다. 풀어준 건 단 2차례인데 합쳐서 만 하루도 안 됩니다. 해도 안 해줘요. 해도. 내가 이런 법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법원에서도 사람을 인신 구속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 병원 측은 혹시라도 환자가 의료장치를 뜯어내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라 신체 보호대 사용이 불가피했고 의식장애의 하나인 선망 증상까지 있어서 가족과 환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체 보호대를 쉽게 풀어줄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환자가 생명유지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허용 범위는 모호합니다. 의사 처방 아래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신체 보호대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나 가족 요청이 있더라도 보호대를 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인지 또 부작용은 어디로 불 것인지가 모두 의료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때처럼 환자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선 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억제대 사용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좀 체계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앙 지침 같은 것을 주되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이런 현황에 맞게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환자 가족은 결국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료 현실과 환자 인권, 양쪽을 감안한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기기 부품이나 반도체의 표면을 보호하는 용액 등을 제조하는 한 업체입니다. 니켈 같은 원자재를 들여와 특수 기법으로 제조한 뒤 중국과 베트남 등에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다음에 네. 원재료로 바꾸고 제품으로 바뀌어서 네. 또 우리 자회사한테 팔고. 그런데 최근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데 거침없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로 수익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수입 가격은 두세 배로 치솟는데 판매 가격에는 그만큼을 다 반영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자재 부분은 상승을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나름대로 감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들은 사실 예상이 너무 어려워요.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통상 수출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수요 위축과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 강세는 달러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경쟁국가,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환율 역시 어떻게 보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부품업계는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원자재 수입이 많은 철강업 등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4조 7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28.7% 늘어났는데도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 탓입니다.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올라 어느덧 1,300원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와 강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런데 또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약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우리 정부 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인식을 공유하고 정말 좋은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 부처나 중앙은행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서 정책 공조를 해야 그나마 해결책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 부총리님께서 이 정책 조율을 하시는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 부총리과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존폐 갈림길에 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미숙한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면서도 권력기관 견제라는 대의 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때때로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 명분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지금 이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그 원인으로 혹시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공수처법상의 맹점은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이내에 신고된 집회 9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회들은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집회로 참여연대를 포함해 전국민중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진보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집회들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300km에 걸쳐서 나토 국가와 이제 접경을 하게 된 러시아는 군사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핀란드 정부가 현지 시각 15일 나토에 가입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asavallan presidentin ja hallituksen ulkopoliittinen valiokunta ovat yhdessä linjanneet, että Suomi eduskuntaa kuultuaan hakee NATO-jäsenyyttä. 핀란드는 1948년 이후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왔지만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크게 늘었습니다. 스웨덴 집권당도 논의 끝에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Vi socialdemokrater anser att det bästa för Sveriges och svenska folkets säkerhet är att vi går med i NATO.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would strongly support a NATO application by either Sweden or Finland should they choose to formally apply to the alliance. We'll respect whatever decision they make. 다만 터키가 자신들이 테러범으로 간주하는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두 나라가 지지한다고 주장하며 가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 막판 변수로 거론됩니다. 나토 신규 회원국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토 수뇌부는 터키가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집하진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we will be able to find a common ground, an agreement, consensus on how to move on the membership issue.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움직임에 군사적 조처까지 경고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지상군 전력의 3분의 1을 잃었을 수 있다는 영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침공 초기부터 투입했던 전투병력의 3분의 1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월요일에 추가 지원 예산 승인 절차를 진전시켜서 수요일에 최종 투표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 10일에 예산안이 승인됐지만 상원에서는 랜드 폴 공화당 의원이 적자 지출에 의존한 지원이라면서 반대해서 지금까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북부 도시 버펄로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게재한 성명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 범죄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에서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페이트 젠드런. 범행 직후 인터넷에 180페이지 분량의 성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파시즘을 신봉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권력층이 백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 유색인종 이민자의 적극적인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9년 3월 뉴질랜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로 51명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당시 사건을 따라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증오 범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vidence that we have uncovered so far makes no mistake that this is an absolute racist hate crime. It will be prosecuted as a hate crime. This is someone who has hate in their heart, soul, and mind.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이번 총격 사건을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범죄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백인 우월주의를 포함해 어떤 국내 테러 행위도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런 혐오에 기반한 국내에서의 테러 행위를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acially motivated act of white supremacy and violent extremism. As they do, we must all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hate that remains a stain on the soul of America. 법원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젠드런에 대해 정신감정을 명령했습니다. 젠드런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시간 15일 오전 타이완계 신도 30여 명이 예배를 마친 뒤 교회에 모여 있을 때 60대 동양인 남성이 나타나 권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지만 교인들이 힘을 합쳐 용의자를 제압하고 전깃줄로 묶어둔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에 들려온 좋은 소식입니다. 이 상은 그래미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의 3대 상이라고 불립니다. 이곳 취재한 이승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나오십시오.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이번에 6년 연속 수상입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 빌보드 시상식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로 선정된 이래 6년 연속 수상입니다. BTS는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 62개 부문 가운데 3개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셀링 송 부문입니다. 톱셀링 송과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분에서는 2년 연속 수상이고 톱 듀오 그룹 부분에서는 지난해와 2019년에 이어 3번째 수상입니다. 톱셀링 송 부분에서는 지난해 5월 발표 이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에서 통산 10주간 1위를 한 버터가 수상을 했습니다. BTS는 올해 시상식에서 6개 부문 7개 트로피 후보에 올라 지난해 4개 부문 수상 기록을 경신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올해 지난해보다 1개 부문이 적은 건 1개 부문이 적은 3개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것은 시상식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이 없어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빌보드는 해마다 시상 부문을 조금씩 변경하곤 하는데요. BTS는 이 부문에서 지난 2017년 이래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BTS는 새 앨범 준비하느라고 이번에 시상식은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BTS는 데뷔 9주년을 앞둔 오는 6월 10일 새 앨범 프루프를 발매합니다. BTS의 실물 음반 출시는 11개월, 싱글이 아닌 여러 곡이 수록된 앨범 기준으로 보면 1년 7개월 만입니다. 새 앨범은 데뷔 이래 9년의 활동을 집대성한 것으로 CD 3장으로 구성됩니다. 역대 음반에 담겼던 곡과 신곡은 물론 팬들을 위한 노래도 담깁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세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에 상승하던 코스피는 이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다시 장중 2,6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장중 중국 증시가 하락 전환한 것이 우리 증시 투자 심리도 위축시킨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반등 폭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달러 강세가 진정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빅스텝 가능성 발언이 원화 강세 흐름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1,28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8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따뜻한 날씨까지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만발한 유채꽃밭이 완연한 봄을 실감나게 해주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6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하고요. 또 공기도 깨끗해서 시야도 탁 트여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겠는데요. 오후 한때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양이 적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남과 영남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후에 강원 산간에는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산 주변에서의 불씨 관리는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고요. 내일부터 다시 25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또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